다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네. 질문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될 질문들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투자할 때 성공하냐 아니면 실패하냐 조금 실패하냐 많이 실패하냐 이런 게 달려 있거든요.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살려고 마음은 있죠. 그럼요. 근데 돈이 없죠. 그런데 돈이 좀 생겼어. 네. 그래도 그래도 걱정이 뭐냐면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 곳이 이제 서울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돈 좀 있을 때 가려고 하는 곳들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잡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사면은 실입주해야 됩니다. 여기는 소위 말해서 갭 투자를 못 해요. 그리고 뭐 나와봤자 대출도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네. 가격이 너무 거의 안 나오잖아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재건축은.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부담이 많습니다. 실입주해야 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이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사업 단계가 있는데 어떤 일정 시점이 넘어서서는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구매를 하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계획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조합원의 입주권이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권리산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뭔가 신통계획을 발표하거나 하면 발표한 기점으로 해서 권리산정일을 딱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산정일 이후에 신축 쪼개기, 신축을 지어서 새로 분양하는 것들은 입주권이 없는 깡통인 거죠. 현금 청산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 이후부터는 조합원의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안 됩니다. 안 되긴 하지만 거래가 되긴 해요. 그렇죠. 어떤 경우냐면 해외 이주해서 나 여기 못 살아요 하거나 혹은 뭐 결혼을 해서 혹은 취업을 해서 지방으로 가거나 혹은 조합원인데 10년을 보유했거나 혹은 5년 이상 거주했거나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예외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사실은 시세가 계속 있습니다. 왜? 그런 특수한 조건들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시세를 만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딱 받은 순간부터는 조합원의 특수한 요건에 의해서 거래가 되니까 물건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렇죠, 적어지죠. 그 요건에 충족을 하기 위한 물건들만 나오고 또 물건이 적다는 얘기는 비싸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물건 값이 튈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 단계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리스크는 항상 있어요. 뭐냐면 안전진단을 과연 이 단지가 통과할 거냐 아니냐, 혹은 추진위 과정에서 정말 추진이 잘 될 거냐 아니냐에 대한 그 조합원들의 의지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지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통과시켜 줄지 아닐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일수록 들어가는 투입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면 갭투자도 가능은 하니까 자금 소요는 덜한 반면에 사업이 정말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이 안전진단이라는 인허가권자의 요건 때문에 사실 예측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자금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묶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초기 단계의 그 재건축 단지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가격이 튑니다. 튀죠. 그래서 많이 튀죠. 안전진단을 어차피 얜 통과할 거야, 어느 시점엔간 통과할 것 같은 단지야 라면 그런 단지가 가장 좋다는 거죠. 이제 막 안전진단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지. 네. 네. 그래서 진입 시점은 너무 이제 단계들은 이렇습니다. 기본 계획이 한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사업 추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와 안전진단과 구역 지정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와 그 국토부 협의에 따라서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있는 이 단지를 조합원 거래가 안 되는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잖아요. 그걸 안전진단으로 앞당기려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초기부터 아예 막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도 아까 설명드린 뭐 취업에 예외 결혼에 조항들은 의한 있고. 그 예외 조항은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건이 소해지면 가격이 튀듯이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시점 잡기에 어떻게 보면 물건값이 오르는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지가 그나마 들어가기에 적정한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드리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약간 정보인데 예.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을 때 현금 청산 당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현금 청산액이라는 걸 산정을 하거든요. 네.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게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현금 청산액 산정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재건축에는요, 개발 이후에 개발 기대 이익이 있잖아요. 개발 이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청산이 될 확률이 농후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익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 금액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재미난 게 경매 같은 거를 하셨을 때 두세 번 유찰이 돼가지고 이 물건이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는 조합원 승계는 안 돼. 그런데 현금 청산 대상자인데 유찰된 가격하고 예상하는 현금 청산액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한번 투자를 고려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단지 있잖아요. 대단지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외 조항이 있어서 조합 설립 이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계가 가능합니다. 지위 승계가. 그런 물건들이 또 경매로 나왔는데 그 내보내는 사람이 그런 물건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추후 조사를 통해서 알고 낙찰받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싸게 팔았지. 싸게 팔았는데 결국에는 현금 청산이 아니라 새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똑똑하셔야 됩니다. 많이 알고. 그런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십시오. 최근에 이슈화 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경매 받았는데 네. 입주권이 있는 딱지냐? 보였죠. 예. 우리가 이제 재건축에서는 딱지란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금 청산 대상이냐? 네. 막 바뀌잖아요. 바뀌었죠. 경매 받고 하면서 네. 재판하고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가 원래도 복잡한데 네. 경매까지 가면 더 복잡해져서 그렇죠. 사실 일반 대중은 사실 재개발 어렵죠. 재건축 사업 단계만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경매까지 해서 그분들을 캐치를 하시려면 사실 전문가의 좀 그렇죠. 거의 도움이 뭐 필요합니다. 거의 네. 뭐 날라다니는 분들이셔야 되죠. 요거 하시는 분을 제가 알거든요. 네. 그분이 뭘 하시냐면 건물 있잖아요. 네. 이 빌딩을 그렇게 경매로 받으시는데 이분은 깨끗한 빌딩은 안 받아요. 돈이 안 돼서. 완전 권리가 정말 더럽게 얽히고 설킨 거. 그거를 풀었을 때 수익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죠. 그렇죠. 풀어낼 수 있다면 대단하지. 네. 그분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에요? 오늘 영어 좀 되시는데. 아니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한 질문이에요. 네. 아까 그 추천하는 단지들을 제가 들으니까 이제 좀 강남권이라든지 네. 좀 주요 지역이잖아요. 음.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서민분들은 시드머니가 많지 않으시거든요. 거기 정말 못 들어가신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다면 시드머니를 한번 정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시드머니가 3억이 있다. 네. 그 3억을 가지고 어차피 강남을 벗어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갭투자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높진 않아요, 그죠? 맞아요. 그랬을 때 3억에서 5억 선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냥 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서울에서는 재건축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네. 그 금액으로는 없다. 노도강은 안 되는. 북서울을 가도 없어요? 없습니다. 아. 네. 사실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없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경우는 있죠. 있긴 있는데.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사업 초기니까 네. 그걸 정말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도 이제 뭐 추진이라도 설립하고 뭐 구역 지정이라도 되고 안전진단 절차라도 하고 있어야 재건축 단지지. 노원 쪽에 있는 이제 막 30년 조금 넘은 단지라면 과연 재건축 추진 단지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그냥 노후 단지인 거예요. 노후 단지죠. 그냥 노후 단지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나 예. 진행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은 그나마 싸다. 뭐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부분이라면 뭐 3억 원에서 5억 원이면 뭐 충분하죠. 가능하겠죠. 충분하죠. 창동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창동 그 주변도. 그쵸.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쭤봤냐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두 분을 제가 만났어요.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시드머니가 3억이야. 예. 한 분은 시드머니가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만나 뵀었거든요. 이 두 분의 결과에 3억 시드머니 가지신 분이 완전히 이겼어요. 지금 평가를 했더니 이분은 신났고 이분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10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선비 중에 선비예요. 왜 해필 또 이렇게 DNA에 선비가 많아? 이분은 빚은 질 것이 아닌 거야. 절대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나고 목에 막 칼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세입자로 살기는 요만큼도 싫어요. 그래서 10억짜리 본인 집을 갖고 살아가시고 단독주택인가요?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셨어요.
근데 그 당시 3, 4년 전 얘기니까 10억짜리가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나름대로 뭐 마포구 은평구 쪽에. 네. 근데 이 3억 가진 분은 막 그 뭐라 그럴까 호연지기라고 하나 그런 느낌이 팍 나는 거예요. 두려운 것도 없고 딱 하면서 자기는 대출 풀로 땡겨서 갭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강남에 갭 투자를 가셨습니다. 음. 지금 내가 이분 저를 통해서 제가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분이 산 것과 이분이 산 걸 알아요. 근데 이분은 솔직히 제가 하면서도 좀 왜 나한테 왔을까 생각이 들었어. 네. 근데 이분은 정말 별로 재미없게 오름폭이 적다. 너 이거죠? 적어요. 적고 이분은 정말 크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10억 투자해서 정말 알맹이 벌은 액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3억 투자해서 벌은 액수가 이분의 곱하기 4야. 3점 몇이 나와요. 그건 지역적인 문제도 있는 지역적인 문제겠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투자라는 건 이렇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30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또 30년 금방 28년, 29년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언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뭐 생기고 그 단계를 넘어가느냐라는 말씀도 맞지만 이 앤디 입장에서는 여러분 세상에 집값이 너무 떴거든요. 그거마저 기다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드머니가 적을 때에는 그럴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셔서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들 아닙니까? 꿈을 네. 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분을 또 모시고 또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실 만한 거 주제로 해서 한번 또 우리가 또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